네, 오늘의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장희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주제는 대통령의 4년을 꼽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으니 벌써 4년, 내일이면 4년 차가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할 1년을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가 지지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대통령들과의 지지율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들의 4년 중 해서의 직무수행 평가 지지율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34%의 긍정 직무수행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편이네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보신 여론조사는 긍정 지지율이 좀 높게 반등한 수치이기 때문에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이 여론조사를 보시라는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긍정이 아니라 부정응답의 수치입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년차 때 긍정 지지율이 33%로 지금 34%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하죠. 네. 하지만 부정응답에 있어서는 41%로 문재인 대통령보다 17%나 낮습니다. 네. 예, 이 대통령의 4년차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다가오는 차기 대선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선이나 선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지지율보다 부정 지지율이 얼마나 높은지가 더 큰 변수가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투표장 나가는 게 아니라 싫을 때 심판하고자 투표장에 나가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긍정 수치보다는 부정 수치를 보게 되면 글쎄요 어느 정도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은 청와대도 동의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손실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이후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집권 초기 지지율이요 어느 정부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네. 80% 가까이도 가지 않았습니까? 84%까지 나왔었죠. 그건 사실은 저희가 CG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높은 84%에서 34%까지는 무려 50%가 떨어졌다는 건데 50%포인트. 이 손실률의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 4년차보다 높은 건 맞습니다만 원래 받았던 기대를 그만큼 많이 까먹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집권 4년차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보다 높다고 해서 잘해오고 있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좋다, 안심하고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네, 지금 손실률을 꼭 집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2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30%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오기는. 교수님, 그래서 이 30%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어떤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기본적인 지지층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30%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소통이라든가 네. 그리고 대북 정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 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높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방역에 대한 어떤 성공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70%까지 그 기간이 사실 2020년까지도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죠. 급락한 배경은 부동산과 예. 직접적으로 이제 20대의 어떤 흐름들, 이런 불만들, 공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네. 요인이 있습니까? 가까이는 이제 5월 21일 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 정상회담의 과정 속에서 백신 문제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타결될 공급의 어떤 이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가시권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반등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경제도 같이 이제 맞물려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계획된 대로 백신의 접종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백신이 성공적으로 좀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바닥이다.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악재들, 부동산 20대 청년에 대한 어떤 공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이 바닥인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반등 부분만 남았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정부 여당이 민심을 이제 잘 받들어내느냐 거기에 따라 좀 변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이미 모든 문제들이 산적한 문제들이 다 표면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최저선이고 이거를 딛고 일어나서 이 반등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남은 1년에 대한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어떨지가 궁금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취임 4주년을 맞아서 이제 내일 11시에 청와대에서 특별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계획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요, 의원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마 대통령께서 지금 부정평가와 관련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게 부동산이나 경제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자분들도 제 생각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발언을 많이 하겠지만 기자분들도 이 부분 질문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당정청 관계가 있거든요. 여당하고 정부의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 질문도 많이 나오고 언급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 체제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그 당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부동산 특위위원장부터 바뀌었잖아요. 네. 김진표 네. 의원으로 바뀌고 이러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궁금할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입장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이 부분을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혼란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인사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인사 문제. 네, 대통령의 부정평가 중에 이제 뭐 1등은 아니지만 항상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예요. 근데 이게 뭐 긍정평가 요소는 아니고 부정평가 요소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5월 달은 사실은 청문회 달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수포 화요일이라 그래서 장관도 5명 했고 그다음에 그 국무총리도 청문회를 했고 아마 검찰총장 청문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수포 화요일 날 했던 장관 후보자 중에 3명이 아직도 이제 펜딩된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 부분이 뭐 잘 정리가 되면 몰라도 아니면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언급이 안 될 수가 없어서요. 뭐 대통령께서 언급을 안 하시더라도 저는 기자분들은 이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당의 논평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뭐 국정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남은 1년 동안 마무리를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게 국민들한테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민들의 그 괴리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낙관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시지 않고 국정 운영 대전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전환에 가까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내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SNS에 남긴 글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긴 내용인데 우리의 정치는 과거나 미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로만 평가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오로지 현재만으로 평가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남기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소 박한 평가, 최근 들어서 네. 4.7 재보궐 참패도 그렇고 지지율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만 보지 말고 지나간 다음에 보면 우리는 좋은 평가 받을 거다. 이렇게 사실은 자화자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를테면 외부의 정치 평론가나 제야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다른 정책들이 박한 평가받지만 시간이 지나서 좋은 평가로 바뀔 수도 있다. 이건 사실 그 사람의 개인 의견이죠. 네. 하지만 이 정도의 개인 의견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청와대의 1급 공직자인 비서관이 남겼다는 건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를 향해서 가하고 있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 지금 계속 잘 되고 있고 역사가 우리를 훌륭하게 평가할 것이다라고 어떤 이 자만이나 오만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스럽게 읽힐 그러한 우려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라면 일단은 과거 노영민 실장이 비서실장 처음 됐을 때 내뱉었던 일성처럼 SNS 사용을 좀 줄이는 게 낫다는 권고를 거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 비판이 가해지고 엄중해지면 엄중해질수록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기조로 나와야지, 이건 역사의 긴 시각으로 보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면피용 발언을 남기는 건 4.7 재보궐선거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에게 회초리를 때린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탁현민 비서관의 저런 글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되고 민심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어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점이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년 했더니 남은 1년이 더 어렵다. 뭐 이 말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뭐 그 말은 뭐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한 정권을 이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것인데 지금 남은 1년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층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각오를 다지는 것이고 끝까지 밀어달라,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전달이 한 건 아닌가,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네, 내일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함께 청문회 관련 일정 시한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후보자들 3명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거센데 이 세 후보의 의혹 관련한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어쨌든 한 방에 2명 쓴 것도 사실 어찌 보면은 그 문제를 삼을 수 있긴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 방을 하나 빌리는 데 있어서 한 명이 쓰느냐 두 명이 쓰느냐에서는 가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든 유럽에서 사와서 안 하니까 고추장 가격 중고 물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전부 이게 저기 실수가 아니잖아요. 고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싼 부분들도 있지만요. 50센트나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 대부분 살 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취득세도 면제해줘. 지방세 다 면제해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사판 맞습니다. 네, 뭐 같이 보셨지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새 후보자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후보자의 어떤 해명과 사과를 다 같이 들었는데 청와대가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특히 정의당에서도 지명 처리를 요구한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근데 저는 이게 청와대에서 보통 이런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요. 저희도 여당을 해봤잖아요. 예. 그럼 사실상 어떻게 하냐면 당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당사자들이 자진 사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당사자들이요? 대통령께 네.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이제 기자회견 5월 10일 그 내일 4주년 기자회견 하는데 뭐 기자분들 이거 계속 묻고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임혜숙 후보자하고 박준영 후보자는 대통령한테 이 정부 들어서 특혜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임혜숙 후보자가요, 2021년 올해 1월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발탁이 된 거잖아요. 그죠? 뭐 여성전자공학자다 이러면서 발탁이 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과기부 장관은 사실은 교체설도 별로 없었고 왜 바뀌었는지 저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동이 갑자기 됐어요. 그러면서 뭐 세종시에 있던 관사에 뭐 그거를 관사를 새로 얻었네, 거기에 비품을 새로 다 마련해서 돈이 들었네 만에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잖아요. 그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세 명 다 본인의 소관 업무랑 관련돼서 도덕성, 자질 논란이 있으니까 취임을 한다 하더라도 공직 기강을 어떻게 하고 바로 세우고, 그리고 정책 수립 집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들이 뭐 영이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공직사회 관리가 대통령 1년 남은 후반 지금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일인데 이분들이 장관이 돼서 무슨 공직 관리를 하고 업무 수행으로 원활히 하시겠어요. 박준영 후보자도 마찬가지인 게 행시 35회인데요. 제가 이제 사시 25회인데 행시랑 사시가 기수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네. 비슷하게 가는데 행시 35회가 장관이 지금 처음 후보자 됐을 겁니다. 보통 차관보 정도 돼요. 이분도 2018년에 대변인, 2019년에 뭐 차관 이렇게 해서 고속 승진을 해서 지금
지금 장관 후보자가 됐어. 그럼 이런 분들 정도면 사실은 그리고 본인도 지금 관세 행정의 일축을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갖고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공직자면 입장 정리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제 생각엔 당정청 협의회를 하면 송영길 대표가 이 부분 건의를 하고 네.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인사 검증 그리고 민정 기능, 당의 기능 이런 게 뭐 돌아가질 않는 거죠. 네. 의원님이 이제 일부 후보자들을 언급하시면서 뭐 특혜 받은 인물들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일각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뭐 성과나 뭐 이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씹힌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표현상 저희가 정정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또 걸려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뭐 이전 이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 나온 것 못지않게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김부겸 후보자까지 이 처리시키면 안 되겠다. 지명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강행한 좀 이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당이 지금 의석수로는 충분히 뭐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뒤에 남아있는 게 또 중요한 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엮여서 가면 야당이 만약에 여기서 또 협조를 안 해주면 여당으로서는 여론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사실 의석수보다 무서운 게 민심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지목되고 있지만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 독선 또한 민심 위반을 불러일으켰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마음먹으면요. 장관 5명, 국무총리, 검찰총장 다 지명하고 임명하고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또 국민들에게 보여지게 됐을 때 회초리 맞고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이 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여의도에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부 다 장관들을 전부 다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고 여의도 소식통이 전해졌군요. 청와대에서는 이제 임혜수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 두 사람 중 한 사람 정도는 낙마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언뜻 들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임혜수 후보자나 박준영 후보자 측에서 이 두 후보자를 변호하는 기사들도 주말 사이에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뭐 과기부에서는 임혜수 후보자 옹호하고 나섰다. 박준영 후보자 재산이 공직 30년 했는데 2억 정도밖에 안 된다. 청렴하다. 굉장히 물밑에서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낙마시킨다 하더라도 그게 야당과의 협치 카드로도 좀 손색이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을 것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을 대거 천거했는데 그중에 무슨 우리가 수학 계산하듯이 한 자리 양보할 테니까 나머지 사람 통과시켜줘. 정치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민심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두 사람 다 잘라내는 게 저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나 김호수 검찰총장 상대적으로 과기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보다는 국정 후반기 운영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야당 동의받으면서 통과시키는데 더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민심 위반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또 송영길 체제에서 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정도는 이번에 민심을 받들어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마땅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 공무원들이 기분 나빠하겠어요. 다 중요한 부서죠. 아, 그렇죠. 근데 네. 뭐 정치적 의미가 그렇다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될 것 같은 이제 오늘 오후에 고위 당정청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좀 주시긴 했지만 가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 청문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22일까지 결정을 좀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재송부할 수도 있겠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민심이 재보선 이후에 어떤 민심의 어떤 반응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 여당이 해야 되는 과제이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늦춘다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문제를 그냥 뒤로 미루는 것뿐이 효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이제 그리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전까지 이 세 분에 대한 또는 두 분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기자들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그 어떤 곤혹스러운 어떤 답변의 장면들을 미루는 결과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당정청 회의 때 입장 정리를 이번에 깔끔하게 해서 예. 실질적으로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이제
반응하는 그런 능력을 좀 여당과 정부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요. DJ 때는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미채택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3명을 비롯해서 쭉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모든 역대 정부를 다 합쳐서 3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9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명만 하면 역대 정부 다 합한 거랑 동률 기록을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다 한 2명 하면요. 이제 기록 깨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담도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역대 정부를 다 합산한 것보다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더 많다. 뭐 이런 기록을 누가 세우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같이 지켜봐야겠고요. 지금까지 내일 진행되는 대통령 기자회견과 장관 청문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네.